자, 나오는 대로 막 씹으리는 채널 이바고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 이현주 전성화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좀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양 후보를 모시고 좀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로 채널 이바고를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의견은 채널 이바고의 뜻과는 상관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현주 TV 32만 7천 명. 와우. 저희 채널 이뉴스 이바고가 2만 1천여 명. 네. 전성화 후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이현주 전성화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현주 후보부터 딱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저희가 네.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일단 이번 선거가 성추행 보궐선거, 네. 그죠? 그래서 이 성추행 행위에 대한 심판이 필요해요. 국민적 입장에서, 특히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네. 그건 내가 대변하겠다. 그래서 여성 후보가 이번에는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현주 하면 반문의 기수. 그래서 이현주의 시장 당선이 바로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요. 세대 교체가 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 그늘 아래에서 옛날에 했던 것들 변명하느라고 시간 보내면서 방어하는 정치를 계속할 겁니까? 그래서는 민주당을 평생 가도 못 이겨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당을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런 분위기 좀 조성하겠다. 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산에서 르노 삼성자동차 부산 회사죠. 그 회사하고 또 그다음에 울산 회사긴 한데 S오일 이렇게 기업체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산업 전환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인 출신이 시장이 되는 게 좋겠다. 이제 더 이상 관료 출신 그냥 운동권 출신 안 된다. 그래서 부산의 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인 출신인 제가 나서겠다. 네. 알겠습니다. 스톱워치로 정확하게 2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성화 후보께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대 교체하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현주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보수의 문제점을 일단 타파하고 또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보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질 개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산업의 전반적인 향상이 항상 뒤떨어져 있는 산업을 보충하는 데만, 보완제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는 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기반을 지금 바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보수가 놓쳐온 그 사회 안전망, 그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와주고 지금까지 27.8%라고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리 또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대전환, 그리고 경제의 대전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고 그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정확하네요. 1분 6초.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2분을 써가지고 더 하셔도 되네요. 이렇게 타임을 재는 이유는 생방으로 지금 좀 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데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두 분께서 부산의 미래에 대해 또 출마 의견을 밝혀줬는데 그러려면은 부산에 대한 의사가 왜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그 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부산의 문제점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또 어떤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의견을 드리도록 이번에는 전성화 후보부터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부산은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기반 시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 문화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하드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은 우리가 항상 갈구해왔고 또 필요로 하고 있음은 다 알고 있지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였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까지 연계해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실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패를 다시 되짚어서 나갈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데이터 산업의 기본을 만들어주고, 이 4차 산업의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의 그런 증기기관, 2차 산업의 석유, 3차 산업의 와이파이, IT만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이 데이터 시티가 돼야 된다. AI, 인공지능 모두가 다 그 데이터를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은 고령화. 왜 고령화가 되냐? 젊은 사람이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너무 낮고,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그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알고 있지만 바꾸지 못했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경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미 많이 늦었지만 다시 변화를 위해서는 그 새로운 정책과 모든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산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산만의 그 정신, 화도와 맞서 싸우는 그런 이제 부산 사람들은 충분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얘기들은 이제 잠시 후에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시고요. 이현주 후보가 느끼는 진단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전 후보가 말씀하신 그 하드웨어 중심이다, 부산이. 그거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제가 부산에 와서 깜짝 놀란 게요. 금융단지를 갔어요. 예. 제가 솔직히 그걸 보면서요,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그냥 상가를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임대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기관들이 거의 억지로 들어와 있어요. 억지로. 뭐 이렇게 혁신한다고 하니까 정부 공공기관들이 억지로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어떤 애정이나 소속감도 없는 상태에서 주말만 되면 가기 바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이 기관들 사이에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 메커니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된 어떤 수익 모델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인다. 제가 볼 때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로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컨텐츠가 없다. 컨텐츠가. 근데 지금 사회는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하드웨어 중심의 사회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결국에는 그러면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키우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산에 과학기술원이 없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뭐 하려고 얘기 나왔다. 울산에서 해버렸죠. 예. 저는 과학기술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 대학 과정이 아니라 이 대학원대학교처럼 연구직. 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연구 중심의 이제 과학기술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 시립대학 같은 거를 아주 필요한 그 분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립대학을 만들고, 그 시립대학이 그것도 역시 하드웨어 중심의 시립대학이 아니고 사실은 건물 없는 시립대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 이렇게 그 경쟁력 있는 부분들만 함께 이렇게 집적화하면서 얼마든지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제가 얘기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은 맥락인데 과거에 잘 나갈 때 30년 40년 전에 잘 나갈 때에 부산을 이끌으셨던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여전히 부산을 이끌고 계세요. 네. 아까 세대 교체하고 같은 맥락인데, 시대에 맞는 그 어떤 이 연령적 공감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적 문화라는 게 있어요. 세대적 문화. 그래서 지금 시대 이미 2020년대 갔기 때문에
이게 세대 교체가 저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행정은 관료주의. 그래서 지금의 행정은 관료주의적인 행정 가지고는 절대로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저는 혁신할 필요가 있고 이번에 성추행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가부장적 문화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선진 문화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저는 이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갖고 있는 여성 인재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시대, 화학 시대는 점차 앞으로 저물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경제 요소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뭐 앞서 데이터 얘기도 해주셨고 또 소프트웨어 뭐 말씀해준다. 결국 그쪽으로 이제 부산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을 보면은 코로나라는 물론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시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딱 잘라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의견, 뭐 정책 같은 거 뭐 좀 구상한 게 있으신지 이현주 후보부터 네, 말씀 좀 우선 뭐 저는 제가 근본적으로는 퍼주기 정책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전부 다 힘들게 됐을 때는 저는 그때는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공공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저는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가 정말 목 타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과감하게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사실 전폭적으로 필요하면 부채를 얻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를 건너가야 되니까. 예. 저희 아버지께서 IMF 때 망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네.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무책임하다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아무 잘못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그 집안들이 몰락해 가는 걸 보면서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고 공공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부산시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버티게 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예. 이게 끝나고 코로나가 잦아들면요. 네. 상환기간 유예됐던 게 몰아닥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환기간 유예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이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 갖고 있는 공공 그 건물들이 있습니다. 상가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지하상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라도 저는 임대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장사가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영업을 제한해 버리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고 아예 일정한 업종은 제한을 해 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제한하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죠. 다른 경제는 그대로 돌아가고 그 영업만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그 영업이 제한되는 그 업체 말고도 그들이 서로 물고 서로 맞물리는 모든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책임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게 뭐 백신도 얘기 나오고 합니다만 이 백신이 어떻게 될지 아직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백신이 맞는다고 해서 뭐 마스크 못 벗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거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뭐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자가진단이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맨날 병원에 가가지고 증상 나타나고 그건 너무 늦어요. 예. 그러면 자가진단 키트가 1인당 한 2만 원 정도라고 전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다 보급을 해서 내가 좀 찝찝하면 자가진단해서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하고 이걸 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죠?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괜찮은 사람들은 편하게 경제활동을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가능성이 일부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 못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 제가 볼 때는 자가진단 키트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진단해서 괜찮은 사람들은 활발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을 다 해주고 우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감질나죠, 감질나. 정말 힘들거든요. 뭐 자, 전성환 후보께 어떤 희망을 주는 정책을 코로나19 시대에 갖고 계십니까? 네네. 사실 백신에 관한 부분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네. 1차적으로 우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 각 업종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 다르고 또 식당이 다르고요. 예. PC방이 다르고 카페가 다릅니다. 각 그 업종별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메르스든 사스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매년 2, 3년마다 반복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충분히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이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초반에 100만 원씩 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특정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운영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가지고 코로나가 악화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면은 지금과 같이 아예 운영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는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6, 7월 달에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12월, 2월 이런 겨울이 되면 감기가 많이 걸린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6, 7월 달에 감기가 많이 안 걸리는 그 시점에 K방역을 우리가 홍보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었고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겨울을 맞이했다면은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제 신약 개발보다는 백신 연구 쪽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백신 연구는 신약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항생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연구시설도 필요하고요. 미리 준비해서 2, 3년 뒤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스스로 백신을 연구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력적으로 이런 사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편적인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 해야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서 경제 활동을 충분히 활발하게 할 수 있을 때 지원이 돼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원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 보증해서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지방세를 어느 정도 감면을 하되 그 직종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한된 직종들. 그 이유는 헌법 23조에 우리 헌법에는 정부 아니면은 필요에 의해서 개인 재산이 수용되거나 사용되거나 제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치를 가지고 이번 사태에서 제한되었던 직종들에게 어느 정도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또한 대출도 좀 해주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제가 부산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한 5개월, 1년치 연금을 갖다 미리 받을 수 있게 해주면은 나중에 조금 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생활고를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 정권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K방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두 분 다 공통적이고 나는 이현주 후보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전성환 후보는 현실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또 다른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부산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백신 공장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아무래도 부산시장에 이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은 좀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성환 후보는 어떤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싶습니까? 저기 여러 가지
덕장도 있고 네네. 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류 리더십에 대한 네. 어떤 리더십을 좀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행동하는 리더가 되고 행동. 싶습니다. 예. 예.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듣는 거랑 그리고 보고를 받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행동하고 책임.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부산의 정책들을 보니 많은 좋은 정책들이 사장돼요. 막 2, 3년에 이 담당자가 바뀌니까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장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원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가 있거나 아니면 실수가 있었을 때는 시장이 결제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책임져야죠. 예. 그 사람 담당자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망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겠지만 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건 시장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리더가 갖춰야 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 부산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현주. 예. 네. 저는 이제 깨알 리더십. 깨알.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뭐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부산시가 지금까지 시장이 그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직접 개입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알아서들 밑에서 알아서들 되게끔 놔두고 그냥 이렇게 뭐 더 큰 결정만 한 것 같다. 예. 근데 이게 맞는 것처럼 이름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재량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현대 사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관료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최고 어쨌든 책임자가 결정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어떤 문제들에 봉착을 하냐면 계속해서 진행이 안 돼요. 계속해서 뭘 하나 하는데 계속 똑같은 상태가 반복돼요. 가덕신공항도요. 부산시는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만 한 15년째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건지 말 건지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정부에 대해서 싸울 거면 싸우든지 뭐 이렇게 방향이 딱 결정돼서 쫙 가야 되는데 눈치만 계속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예컨대 우리가 삼북도로 앞에 뭐 큰 어떤 이 주상복합 같은 게 병풍처럼 막아서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저는 시장이나 책임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피하기만 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주 나쁜 행동이다. 예. 앞으로는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장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허가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는.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진전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리고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자가진단 키트 보급하겠다. 그러면 수장이 그건 뭐 밑에 말했는데 보통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한참 동안 우리가 그 간담회를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수장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과장한테,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네, 잘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수고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 관료적인 행태에 아주 제가 질려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화를 내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러거든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계속 속이고 그다음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그 사람 차라리 안 한다고 하든지 그럼 그 사람은요 나중에 완전히 이게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소진된다고 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한다라고 했으면 하겠다. 언제까지? 만약에 안 되면 다시 그때
다시 자기가 입장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해서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그 대안으로 난 이렇게 하겠어요. 라고 하나하나 다 자기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깨알 리더십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니까 현장 리더십. 산업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단에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밖으로 너무나 비참해요. 정말 이미 몇십 년 전에 시대적인 소명이 끝난 산업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왜 안 되냐? 그걸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래서 용도 변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빚지면서 그냥 돌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무원들은요, 죄송한 얘기인데 담당자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고 시끄럽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걸 외면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가요. 그리고 보고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 수장이 다녀봐야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서민 대중 리더십이 필요하다. 부산에서 특히.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은 저는 뭔가 부산의 시장은 뭔가 이렇게 서민들이나 대중들하고 괴리돼 있어요. 정치인 같지가 않아요. 그냥 관료예요, 관료. 그죠? 그래서 그냥 장관 같은 느낌? 뭐 그래서 막 공무원들이 와 같이 다니는데 서민들과 대중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별로 호흡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토론하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로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서민 대중 리더십이 필요하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책임 리더십과 행동하는 리더십, 현장 리더십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짧게 말간을 이용해서 좀 짧게 대답을. 시청 앞에 보면은 항상 시장 나와라.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와서 답해라. 한 번도 답을 나와서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한 번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은 나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시장에 당선되셔서 밖에서 어떤 장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시민들이 와서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전성화 후보. 제가 먼저. 네. 예. 1차적으로 그건 당연하고 1차적으로 나와라, 나가야 될 필요 나와라. 예. 1차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분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자기가 그분들이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줘서 그런 거거든요. 예,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도록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건데 그만큼 위급하고 그만큼 필요하고 그런 상황을 애초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1번. 혹시라도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서 거기 나와서 해명해라 하면 나와서 해명해야죠.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그분들과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나와서 해명할 수도 있고. 공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현주 후보의 답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와라, 뭐 사실은 이제 나와라. 사실은 또 현실에서 보면 네. 그걸 다 일일이 응대하기는 쉬운 부분이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순수하게 그런 분도 계신데 네. 약간 고질적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이렇게 듣고 한번 살펴보죠. 거기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 수는 없고요. 예.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 돼요. 예. 필요하면 그 이제 후속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얼토당토하는 일이면 집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시해야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현장형 서민대중 리더십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치를 이때까지 그 국회의원 하면서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해왔어요. 이현주 하면 뭐 정의로운 사람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제일 먼저 이슈화시킨 게 저입니다. 예. 네, 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옥시라든가 이런 쪽하고 계속 투쟁을 했던 것도 저고 최근에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안 삼고 만만한 외국계 기업만 문제 삼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인데 제가 국회에 있었으면 그 문제를 계속 제가 다루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최근에 보면 김태우 수사관 건이라든가 또 버닝썬 게이트에서 그 친구가 김상조 씨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근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지하차도에 그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문제도 저 그냥 묻어서 지나갈 뻔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이슈화를 크게 시키고 이거를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시끄럽게 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는 시끄럽다라는 말도 들리지만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서민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전 듣습니다. 듣고 그게 정말로 억울하고 부당할 때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말씀하신 그런 억울하고 부당한 사람들 힘이 없어서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게 또 정치의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좌우를 네, 그러면 나가되 따로 상황을 알아보고 보고를 받으면서 해결은 반드시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것이 예. 구조적인 문제고 심각한 문제면 저는 끝까지 해결합니다. 끝까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 2바구는 셀프 칭찬은 시민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후보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잠깐 좀 빠져 있겠습니다. 예. 후보님들 간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조금 시간을 길게 드리는 상황이니까 먼저 후보님들 간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는데요. 전성하 후보가 이현주 후보에 대해서 뭐 어차피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드러내고 네네. 마음껏 한번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고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시죠. 네네. 먼저 시작하십시오. 예. 1차적으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해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쳐다보지 마시고. 사실 이번에 이제 우리 당에서 그 마타도어라든지 아니면 흑색선전 이런 것들 대부분이 이현주 후보님께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좀 얘기를 좀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이런 얘기가 그 이현주 후보를 겨냥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를 들면은 뭐 그 아닌 때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일관되게 도덕적 검증, 철저하게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성격은 성추행 보궐선거고 그 전에 부산에 여러 가지 부패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터져 있었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가 나중에 우리의 후보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철저히 검증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제가 그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별로. 그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어떤 에피소드나 어떤 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 발이 저린지 그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마타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그런 추상적인 마타도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시냐. 그죠? 아니면 그만 아니냐. 그리고 왜 나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칭한 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화해서 얘기한 적도 많았는데 왜 하필 그 특정 후보만 계속 흥분하시냐.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위 우파 정당을 지향하고 있어요. 뭐 우파라고 특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우리의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민주당을 선택했고 이 한국당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인가 이 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때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당은 우파라고 하고 자유정당이라고 얘기해놓고 사실은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래서 자유를 그렇게 보장하려고 애쓰거나 그걸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싸운 적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과거의 민주화 세력이 그랬던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처음에 민주당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별반 다를 바 없어서 제가 실망하고 투쟁을 또 했었는데 우리한테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내 입을 막지 마라. 그리고 더 그거 한 것은 저는 언론이 얼마든지 사실을 취재해서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 한
저는 다 보도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다 쉬쉬하면서 왜 다 눈치만 보고 있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왜 내 입을 막으려 하냐? 그럼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이 정도 얘기도 못 한다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막는다면 이게 무슨 자유정당이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권위적인 행태가 어디냐? 저는 벌써 그러한 행태 자체가 이것을 자꾸 문제 삼는 그 후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면 그걸로 과민 반응을 할 것이며, 또 설사 찔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당연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히려 말이죠.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야말로 이현주를 마타도어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구체적 근거도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서 자기를 어떻게 마타도어 했다가 없잖아요. 그냥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도 없이 내가 마타도어 한다고 그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마타도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됐어요.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을 마타도어라고 마타도어 하면서 자꾸 입을 막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 당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게 이현주 의원님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지자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만약에 지지자분들이 그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걸로 한다면 그것을 제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지지자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할 텐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 것이며, 또 거꾸로 저도 맡아도 막 상대방 지지자들이 해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떳떳하니까. 본인이 떳떳하면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답답한데, 저는 이 그러니까 정당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얼마나 권위적인 자세이냐. 그리고 그 얼마나 자유를 억압하는 자세이냐.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의 문화 또는 그 어떤 후보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저는 자유롭고 좀 더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남의 눈에 그 티끌은 보이고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한국 그때 MB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아주 치열하게 검증 공방을 한 적이 있었죠. 대통령 경선 때요. 그때 사실은 최태민 건을 가지고 그거야말로 진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마타도어 한 거고, 그것은 입증된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지옥에 갈 각오로 묻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대놓고 마이크 대고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자기 스스로부터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 사실이니까요. 더 이상 없습니까? 뭐 두 번째로는 그 정책적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왜 플로팅 공법으로 가덕신공항을 이제 띄운다는 그런 공약이 있는데, 그 사실 플로팅 공법 같은 경우는 앵커를 갖다가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는 50m 정도 수심이 이상됩니다. 그 앵커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유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가 잦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로팅 공법에 대해서 어떤 그 가덕신공항이 꼭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장점인지,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플로팅 기법을 이현주 후보가 네. 말씀을 하셨죠. 네. 예, 제가 이제 그 플로팅 기법 왜 얘기를 했냐면 산업전환의 일환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지속하면 안 돼, 부산은. 근데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이 조선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LNG선이나 쇠빙선이라든지 고부가 가치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에 시장을 다 뺏긴 상태인데 그럼 이걸 다 폐쇄할 거냐. 그냥 놀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항상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왔었는데 조선업의 일종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상을 바꿔서 우리가 조선하면 배를 만드는 거죠. 근데 바다에 떠 있지만 동력을 부여하면 배가 되고요. 바다에 떠 있는데 동력이 없으면 플로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육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많은 왕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서양에서 신대륙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대륙을 만들 때인데 이것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많은 땅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땅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조선소들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처음에 현대중공업이 그 정주영 회장께서 배를 만들고 또 뭔가 이제 건설을 할 때 또 바지선에 그것을 실어가지고 사우디까지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소설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차를 만들 때도 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정말 시골에 어떻게 보면 아주 후진국에서 남의 차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때려 부수고 다시 분석하고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걸 다시 재분석하고 다시 조립해보고 이 수많은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혁신을 해냈고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30년 전, 40년 전의 대한민국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처지고 있냐? 우리는 가르쳐 주는 거, 입에 떠먹여 주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때처럼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선과 해양 건축의 융합을 만들어내고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큰 시장으로 우리가 가져올 때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기에 레퍼런스를 부산에서 만들어내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나씩 두씩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공항을 처음부터 한다라는 게 아니고 플로팅으로 아레나를 만들고 플로팅으로 야구장을 만들고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하자.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하면 그것을 feasibility study를 해서 feasibility study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진 그 다음에 실무자들 다 해가지고 feasibility study를 해서 이게 되는다고 됐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다가도 왜 그걸 제가 얘기를 꺼냈냐면 공항이 지금 경제성이 떨어져요. 이게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반발이 많고 문제가 많은 거고 결국에는 한다 해놓고 뻥 쳐놓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못하는 왜냐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경제성 어떻게 올리냐? 결국엔 수요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 매립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덕이 아까 50m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매립을 하려면 자갈과 이 흙이 필요한데 그 자갈과 흙을 주변에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을 갖고 와야 돼서 여기서 또 물류비용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플로팅을 해서 예를 들면 활주로만 갖다 붙이면 돼. 다른 데 옆에다가는 약간 매립을 하든지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더라도 활주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도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도. 근데 못할 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활주로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활주로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태풍을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요. 김해공항도 문을 닫아요. 어차피 태풍이 오면 모든 공항이 문을 닫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풍을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하다. 다만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를 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고 그래서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끝에 이걸 만들어냈을 때 대한민국의 이 조선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해양 건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안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꿈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성화 후보에 대해서 이현주 후보가 뭐 좀 궁금하신 점, 뭐 신인이시고요. 다 잘 아시겠지만 또 탄소거래 에너지 회사에 또 사장. 네. 영국 일찍 다녀오셨고 그런 기초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정책으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시죠. 제가 하나 네. 여쭙고 싶은 게 저도 에너지 회사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에너지 전문가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저도 회사에 있을 때 태양광에 투자하자고 제가 막 앞장섰다가 사실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실상을 알았어요. 태양광의 실상을.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원천 기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태양광의 문제가 결국에는 그곳의 원천 기술이 전부 독일, 일본 이런 데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이걸 생산해 봐야 아주 정말 그 박한 마진에 집착하는 게 되고 중국이나 이런 데 다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자, 부산에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탈원전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이 탈원전을 많이 강행하거나 할 때 저는 맞설 생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왜냐하면 제 신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원전만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의 앞으로 부산에서 어떤 에너지 산업으로서 유망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죠? 예,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노후화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기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너무 급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탈원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하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하지만 폐기물 같은 문제는 또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찾아야 되는 건 맞고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많이 있지만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부산은 해류 발전하는데 해류 발전은 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해류 발전. 예, 해류 발전이 그게 뭐냐면은 뭐죠? 그 바닷물이 흐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닷물은 그 안에서도 길이 있고 그 안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바닷물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 중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흔히 얘기하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경관도 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선이 많은 남해나 아니면 동해 같은 경우는 그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선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할 것이고 하지만 그 수중에 있는 물 속에 있는 해류 발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또 왜 이게 좋냐면은 섬이 많아야 돼요. 해류가 많이 생기려면은 섬 사이로 물이 지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도 차가 있어야 돼요. 보통 해류가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온도 차가 있어야 되고 또 밀도 차가 있어야 됩니다. 남해와 동해에는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지점에서 해류는 빨라지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밀도가 달라요. 염분이 다르다는 거죠. 남해는 조금 더 따뜻하고 염분의 밀도가 좀 더 높고 동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갑고 염분의 밀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해류 그 에너지로 전기를 발전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모자라는 에너지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선들이 어업 작용하는데도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해류 발전은 제가 사실 좀 금시초문인데 네. 그런데 이게 근데 그 어디 다른 나라에 좀 선례가 있나요? 예. 지금 독일하고 일본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지금 실용화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어디에 카이류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곳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참 경쟁력 있겠네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래 우리가 빨리 이걸 따라잡아야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뭐 기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땅에 앵커를 박아가지고 이제 발전기를 갖다가 위에 띄워가지고 그 속에서 해류가 흘러가는 지점만 우리가 알면은 그게 잘 안 바뀌어요. 해류는 그 안에 한번 생기면. 생태계의 영향은 없나요? 없습니다. 바닷물 속.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발전기 자체가 해류 중간에서 떠나기 어떤 때문에 화학작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죠. 그죠? 네. 예,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은 수력발전 비슷한 건데 훨씬 더 정교한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류 발전이란 게 바닷길이 넓어요. 그냥 뭐 5m, 10m 가지고 아주 해류의 네, 어떤 그렇기 힘을 때문에. 이용한 거죠. 해류의 그죠? 힘. 네. 그 물이 온도 지나가는 차이와 그 힘. 네. 여러 가지 네. 지형적 특징에서 네. 벌어지는 그 해류의 힘이 확 이렇게 뭔가 파도 조력 발전 비슷한 거 아닐까 비슷합니다. 싶은데. 예, 네, 조력 발전은 이제 간만의 차. 네, 네. 예, 그리고 해류 발전 같은 경우는 물이 지나가는 길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제 관심이 지금 생겨가지고 아, 네.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이렇게 평소에 느끼는 게 왜 부산은 맞아. 아까 제가 학교를 얘기를 했잖아요. 학교, 연구기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원천 기술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에너지 발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부산에 있는 학교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이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 몇 년 동안 정말 깊이 파다 보면 거기서 뭔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투자를 받고 그게 스타트업이 되고 그게 나중에 큰 회사가 되고 그래서 부산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수출도 하게 되고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면 저는 그런 연구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왜 이 부산의 학문 내지는 이 어떤 연구기관의 이분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안 하는 걸까? 물론 뭐 지원이 부족하다 이래.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누가 지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 받아서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펀드들은 돈이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다 덤빕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핑계 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차적으로 대학교와 연구 시스템의 노후화라고 봅니다. 노후화. 그리고 폐쇄적인 그런 이제 폐쇄적인 문화. 네, 문화. 사실 이제 지금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도 그 시립 대학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걸 연구할 수 있고 만들어내갈 수 있는 그런 그 연구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구들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부산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R&D 자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R&D 지원을 받을 만한 산업을 많이 안 만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런 연구를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팀도 없고 또 자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쪽도 그렇겠지만 뭐 AI라든지 뭐 뇌과학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미래 산업을 갖다가 개최하는 게 에너지, 뇌과학, 뭐 AI, 인공지능인데 그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스탠포드나 하버드,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MIT 이런 데서 정말 괜찮은 연구진들 한 5년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세팅시키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좀 배출하고 같이 논문 쓰고 해외에서 젊은 정말 유망한 교수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책임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은 굳이 한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우리 부산에 있는 23개 대학들이 있으니까 연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서 그리고 시립대학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공동체적인 그리고 공적인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부여하고 책임을 부여하면은 시에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서로 경쟁할 것이고 또 새로운 많은 방안들과 아이디어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초빙 교수님을 많이 모시고 오면 기존에 계시던 교수님 그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폐쇄적인 이런 문제, 기득권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부산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시립 대학원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있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시립대학원을 만들면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부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의과나 뇌과학 같은 경우는 동아대, 보신대, 부산대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해양 관련된 건 뭐 부경대, 경성대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각자가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또 여기서 정말 괜찮은 아이들이 나오면은 그 각각 대학교에서 가져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펀드를 따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시립대 얘기를 한 게 아까 제가 건물이 필요 없는 시립대 그렇죠.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야,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대신에 이제 인적 자원은 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훌륭한 사람도 모시고 와야죠.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뭐가 생깁니까? 그래도 어쨌든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각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특성화된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연합 연구팀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해서 뭐 공통적인 네. 의견이 그렇죠. 합의가 네. 되는 것 같고 이제 질문 딱 2개 남았습니다. 아, 시간이 예. 많이 지났기 잠깐만. 때문에. 근데 하나 진짜 짧게 하나만 더 아, 예, 예. 물어봐야 예, 돼. 예. 너무 여기 길게 물어보긴 예. 했는데. 그 이제 젊으시니까 이렇게 정치를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신인 트랙을 처음에 하는 취지가 뭐냐. 그것은 신선한 신인들이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도전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서 스타가 탄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자 그 취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기대를 하면서 바라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신인 트랙에 어쨌든 제가 뭐 특정인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시장을 하시던 분이 신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셨고 그러면서 그분을 특정 국회의원들이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지역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민다. 이게 과연 신인 트랙의 그것에 이렇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굉장히 좌절감 같은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정치 신인으로서 저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네. 전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마음껏 비판할 수 있다. 마음껏 도전할 수 있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젊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비판할 걸 좀 느낀 거, 또 이 기성 정치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왜 부러우면 진다고 하잖아요. 부러운 건 맞고요. 좀 부럽긴 한데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제가 신인으로서 혼자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신인 트랙이 만들어졌고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분한테도 찬스가 온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좀 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이분은 여러 가지 지원을 갖다가 받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지지도 오르고 또 물론 본인도 훌륭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와는 또 차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선거 전략과 그 기간 동안의 그런 성과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중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를 할 때는 이것이 바로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됐다고 한다면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리고 뭐 직접 나서 가지고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몰래 했었어야 되고요. 네. 그랬다면은 훨씬 더 그분의 미래도 더 밝지 않았을까. 신인다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기존 계파의 유지가 아닌 신인 정치인들과 기존 정치인들의 전략 싸움과 정치에 대한 정책 싸움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은 노련함과 거기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인 정치인들은 그 과감성과 또 도전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전환해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잃어가고 퇴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진짜. 좀 전성화 후보가 좀 과감하게 좀 털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 뭐 아무래도 아주, 이제 아주 좀 그 어려운 정도로, 부분이 있을 거 이제 많이 이렇게 경계를 막 넘나드는. 그럼요. 근데 뭐 이현주 후보님께 많이 배워야 되죠. 근데 하여튼 뭐 제가 보면서 그 처음에 제가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지난 총선 때하고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난 총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여러 가지 정말 그 에너제틱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또 굉장히 과감하게 또 투쟁하는 이런 면모도 많이 있었는데 저 역동성이 좀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기득권의 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다. 이것을 저는 현실이 지금 보수 정당의 현실이 굉장히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당장 집권하기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민주당을 넘어서기에는 뭔가 다른 면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실망하시지 마시고 권력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역사의 발전을 믿고 근데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들을 보면 기득권이 항상 교체되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것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되는 거라서 그래서 좀 용기를 내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마 역대 선거에서 기득권이 득세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별로 없었다. 예, 그런 뜻으로 아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참고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채널 이바구는 두 분 후보의 의견과는 전혀 저희 채널 이바구의 뜻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후반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점차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과연 있을까? 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이현주 후보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왜 이렇게 되냐? 왜 청년 실업이 있고 왜 초고령이 되냐? 왜 젊은이들이 떠나냐?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먹고 살 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일자리 왜 없냐? 일거리가 없으니까 없는 거고 일거리는 왜 없냐? 산업이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경제가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거에 잘 나가던 산업들은 이미 경쟁력이 쇠퇴돼서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워져 있는 상태고 기존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던 경영진들이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채용을 할 리가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업 전환을 대대적으로 해야죠. 이미 늦었어요. 한 20년 실기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20년 실기했습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IMF가 딱 터졌을 때 그때부터 위기가 몰아닥친 건데 그 IMF 직후에 일단 수습을 한 다음에 2000년부터 정말 죽어라고 머리 싸매고 산업전환에 몰두를 했었어야 돼요. 마치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몰두를 하신 것처럼 2000년부터 거기에 우리나라가 전 에너지를 거기 쏟아 부었었어야 된다. 근데 그 실기했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솔직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건데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고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붙들고 앉아서 정말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며 빚이 쌓여가는데도 팔 수 없어서 떠날 수 없어서 못 떠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의 동맥경화가 생겼으면요.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아플 것 같아서 수술 안 하고 계속 놔두면 그냥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할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산업은 어디서 일어나냐? 시에서 부동산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융단지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 임대업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뭐냐? 그 안에 콘텐츠를 채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인재들이 부산으로 와야 되는 부산에 있는 인재들이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까도 제가 그 과학기술원 얘기할 때 시립대학원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그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는 밖에서 에너지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가 발전할 때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학인가 이런 데 보면
외생적 에너지가 있고 내생적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올 때가 있고 밖에서 에너지를 끌고 들어와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침체되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일 때는 외생적 에너지 변수를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되고 인재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의 밥그릇을 훔쳐가기 때문에 뺏어가기 때문에 안 돼라고 하면 평생 계속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생적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벌리고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여기 와서 연구를 하게끔 그거를 만들어주는 그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건 시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과 혜택입니까? 아니면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나 뭐 이런 공간은 뭐 아니라고? 공간은 뭐 예. 널려 있으니까요. 공간은 공간은 널려 있으니까 인프라죠, 인프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학기술원을 만들어서 이 팀을 짤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AI의 전문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문가를 모셔오는데 AI 예를 들면 AI 연구원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원장을 누굴 모셔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것을 투자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본들을 끌어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스타트업 증권거래소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증권거래소 같은 그런 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또 아까 제가 플로팅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토박이들도 돈을 벌지만 또 거기 필요한 인재가 있으면 밖에서도 들어오게 해서 여기서 정착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정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문화가 산업이다라고 제가 문화와 경제다에서 컬처노믹스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적인 공연, 전 세계적인 축제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기획을 해서 그런 기획사, 세계적인 기획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외국인들과 외부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산이 좋아서 여기서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같이 예. 막 있다가 회사도 설립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이제 제가 많이 옆으로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인재가 들어와야 된다. 인재. 인재가 들어와야 투자도 들어온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산업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세대 교체와 문화 혁신입니다. 예. 일단 그렇게 다 만들고 다 난리를 치고 해도요. 살기 싫으면 안 들어와요. 살기 싫으면. 근데 젊은이들이 이게 혁신이라는 게 산업 교체, 산업 전환이라는 게 말하자면 요즘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인재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살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산의 문화 자체가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게 편안하고 자유로워야 돼요. 경직되고 관료적이고 이런 문화에서는 절대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보면 부인들이 또 와서 살아야 돼요. 부인들이. 부인이 오기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성 친화적이어야 해요. 부인들이 와서 여기 부산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뭘까? 교육 환경, 거주 환경,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또 정치도, 시장도, 관료들도 관련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세대 교체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만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거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다 70년대, 80년대 혹은 조금 그거 하더라도 90년대의 운동권의 시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주도를 해서 시대에 맞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은 지금 말씀을 거의 공약 절반을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예. 그리고 다음 스케줄 있으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니까. 청년이 떠나가고 초고령화되는 이 부산의 문제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면 안 돼요.
제가 데이터 산업을 계속 얘기하고 데이터 시티를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예방의학과 맞춤형 의학이 가능합니다. 예. 기본적인 데이터로 그걸 이용하면은 이 어르신들이 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1차적으로 1, 2차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세팅을 만들어주면은 이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당뇨 수치가 얼마만큼 올랐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당신이 뭐 하루에 설탕을 3스푼 먹어서 2스푼을 줄였을 때 당뇨병의 확률이 30% 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뭐 다음 주부터는 오늘부터는 설탕을 좀 줄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각 만성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우리 씨가 만들어줘야지 의료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도 덜어지고 청년에 대한 부담도 덜어집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학입니다. 그걸 위해선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당 아시죠? 지금 우리 부산의 50%가 넘는 경로당들이 거의 노후화되고 특히 주택가에 있는 것들은 개천 위에 있거나 뭐 조그맣게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들을 현대화 산업을 통해 가지고 잘 만들어주면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보살필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그 사회성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먹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독거노인들이 살 수 있게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점차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맞췄을 때 우리 부산은 특히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과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양질 일자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1년 반, 5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첫 번째 그 두드림 센터 서면에 있는 거 그 서부산에도 분원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취업 정보 사이트를 갖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취업 지원할 때 부산시에 적어도 산하기관들은 다 한 번에 볼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공무원 취업을 많이 학생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무조건 공무원 하지 마라가 아니고 공무원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도와줄게. 대신에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많은 다양한 사업을 만들 테니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옵션을 갖다가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안전요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56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에 12,000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안전요원을 또 뽑으면은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이현주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문화적인 것도 우리 생활 기술인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부산은 전국의 최초로 미용학교가 생겼고요. 과에 그리고 미용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뷰티인 부산, 우리 부산의 그 아름다움을 브랜딩화시켜서 문화화 접목시키고 우리 부산에 오면은 10대, 20대들이 정말 아름답게 영화인과 똑같이 치장하고 하루를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되고 지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영화제 하면은 영화 배우들이랑 스타프들 다 같이 오잖아요. 헤어 메이크업, 그다음에 네일 아티스트 다 모였을 때 이런 레퍼런스 사업으로 큰 돈 안 들이고 여러 가지 그 세미나라든지 뭐 뷰티 경연대회 분야별로 그런 걸로 시작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걸 바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경제 활성화 해법 이제 시간 정확히 3분 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현주 후보 시작해. 아까 다 얘기해서. 그렇죠.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큐시트에 나와 있으니까. 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컬처노믹스 말씀드렸죠. 물론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야 이것도 가능할 텐데 부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살리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산이 끼가 많아요. 사람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그죠? 가수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의 메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 부산에 와서 놀아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적인 공연장, 아레나 이런 게 남부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부산에 또 유치를 하고 또 세계적인 축제를
또 부산에서 열고 또 영화제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하게 영화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축제의 달, 영화 축제의 달 이래서 뭐 10월 달 한 달 내내 뭐 관련된 이벤트를 계속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걸 몰려든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정착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살 수 있게 어떤 그런 제도들 그런 이제 단기 체류를 위한 외국인들이 체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위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도 외국에 많이 취직을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산업 전환의 일환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문화 산업으로 이전해가는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부산은요. 관건이 뭐냐?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보면 다 같은 맥락. 하드웨어 중심에서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래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그리고 남녀가 조화로운 도시로. 그리고 이 제조업 중심의 거기서 이 문화산업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곳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가망이 별로 없다.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태평양 도시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처럼 부산도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이런 이제 글로벌라이즈 돼 있는 그리고 문화적 감각이 있는 여성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서. 네. 저도 사실 그 문화는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괜찮은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영세 사업자들이 26.8%가 정말 이제 뭐 영세 사업자들이 1년에 3,800만 원도 못 드는 그리고 서서히 고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삶이 힘든데 사실 우리 부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대기업이 만들고 있는 그런 핀테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 만들고 있는 이 핀테크 시스템은 이런 영세 사업자들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한테 맞는 그런 이제 핀테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부가 만들어줘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의 가치를 불어줄 수 있게 잘 스트럭처를 짜면은 그 데이터들이 가치가 있어집니다. 돈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한국 데이터 거래소에서 그 조금해요.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데 1,000명의 그 데이터들이 신용 데이터들이 신용카드 한 1억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 산업들이 이미 활성화되고 있어가지고 약 1,500억 정도 올해 아마 5년 안에 10배 이상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들을 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기관이라든지 우리 10대들이 20대들 30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서 사용하고 50대 60대들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다면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잘 가공해서 팔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대기업들이라든지 그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익을 생성자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업들, 민간 기업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 데이터를 왜 허락 없이 쓰냐, 그리고 왜 그 돈으로 자기의 이익을 가져가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소외되어 있고 아니면은 지금 그 제대로 맞지 않는 옷을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업자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이런 시스템을 깔아주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돌려주면은 세금이 필요 없는 기본소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기본소득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자라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생성한 데이터를 팔아가지고 만들어진 정당한 수익을 본인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거는 세금이 들이지 않고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판 거예요. 중개자는 C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갖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되면은 영세 사업자들도 충분하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 이현주 전사 후보에게 듣는다 시간을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뭐 이현주 TV나 전상아 TV를 통해서는 따로 편집본이 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공직 사회를 들어가 보면은 뭐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셨던 해류 발전이라든지 프로틴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시장의 뜻으로만도 아마 관철시키기가 대단히 힘든 게 바로 공직사회일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법에 어긋나고 이거는 뭐 또 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부산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는 다음에 시장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시더라도 꼭 그런 부산을 이끌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후보로서 예비 후보이긴 하지만 후보로서 한 말씀 있으시면은 가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하 후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은 이현주 후보입니다. 말은 전성하 후보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 전성하 후보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 그 1차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경선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지 부산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산업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처럼 정말 열띤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들과 그리고 부산이 필요한 방향성 정말 많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더 발전시켜 가지고 누가 우리 당에서 시장이 되든 후보가 되는 시장이 되도록 함께 힘을 합치고 또 시장이 됐을 때 이러한 정책들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고여 있는 것을 또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이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초중고 이렇게 다니고 태어나서 초중고 다니고 대학 때 이제 떠나고 그 뒤에 일 때문에 가끔씩 오고 또 부모님 계셔서 오긴 했어도 정치를 부산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를 부산에서 한 거는 뭐 불과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죽어가는 도시 부산, 제 고향인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의 삶이 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내 위주로 생각하던 것들이. 그래서 여기 부산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돌아가신 엄마의 도시다.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저한테 또 엄마 같은 제 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엄마 같은 이 도시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아주 묘하게도 우리 엄마가 IMF 때 이후에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엄마하고 이게 오버랩이 돼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특히 제가 어디서 진짜로 마음이 아팠냐면 삼복도로가 이 30-40년 전에 그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고 거기에 올라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 숨소리, 가쁜 숨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딱 올라가서 내려다 봤을 때 저는 이제 경치를 보려고 내려다 봤는데 눈앞을 가리고 있는 거대한 병풍 같은 빌딩과 주상복합들 때문에 가슴이 탁 막히면서 제가 갑자기 분노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부산의 이제 해운대나 이런 데는 참 멋있지만 부산의 대다수의 서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일부의 어떤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기득권자들의 어떤 커뮤니티 속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비위로 나타난 것들이 LCT 사건이라든가 전복민 사건이라든가 또 유재수 부시장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으로까지 얼룩이 져서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부산에 이해관계가 없고 정치적 빚이 없는 사람이 부산시장이 되어서 이러한 행태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을 근절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를 그때 살리고 싶었던 것처럼 저는 죽어가는 이 도시를 살리고 싶은데 정말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면에서 연루되지 않은 그래서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채널 이바구 국민의힘 이현주 전성하 후보에게 듣는다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긴 시간 동안 나는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널 이바구는 다음 주는 또 본연의 모습으로 나오는 대로 맛시 부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점잖게 네. 이렇게 토론장에서 자,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